오늘은 공부의 말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배움을 위하여. 얼마 전에 소설 한 편을 썼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렇게 고백한다. 아, 정말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주인공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나는 정말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공부의 길이란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길을 걸으면서 늘 딴 생각을 했다. 메뚜기처럼 이 길 저 길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뛰어다니기만 했고, 나아가야 할 때 멈췄고,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갔고, 왼쪽으로 가야 할 때 오른쪽으로 갔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뒷걸음질 쳤으며, 주머니에 넣어둔 나침판과 지도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을 뿐더러 걷거나 뛰거나 잃어버렸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다른 길을 찾기는커녕 주저앉아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곤 했다. 그런 내가 공부에 대해 쓰다니. 나무 위에 물고기가 흐흐 웃고 절반쯤 눈 감은 코알라가 포복 절도할 판이다. 그럼에도 공부의 말들을 써서 책으로 낸 까닭을 묻는다면 반면교사라 답할 수밖에 없다. 공부란 결국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는 것. 그러니 내 엉성하고 한심한 실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두셋 아니 한두 개는 있지 않겠느냐. 억지 변명에 가까운 생각이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하나 더 고백하자면 사실 나는 공부가 뭔지 잘 모른다. 안다고 여겼으나 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음을 글을 쓰며 새삼 깨달았다. 공부의 말들을 쓰는 시간이 무용하진 않았던 셈이다. 그런 까닭에 공부의 말들엔 공부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등장한다. 어떤 견해는 공부법에 대한 것이고, 어떤 견해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고, 어떤 견해는 공부하는 자들이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한 것이다. 한 견해는 다른 견해와 비슷하기도 하고 배치되기도 한다. 한 견해는 다른 견해의 부속품이나 부모 또는 조상 같기도 하다. 한마디로 중구난방, 개통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단어를 아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독서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서 장소로 화장실을 추천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말들이 조금이나마 읽을만 하다면 박지원, 정약용, 이덕무, 박재가, 이황, 이익, 이형휴 같은 분들이 출연료 받지 않고 찬조 출연해 준 덕분일 것이다. 이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그 외의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다.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공부의 말들을 집어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싶다. 우리 고전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한다. 집에 책장이 많았다. 빈 책장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한 권, 두 권 책을 채워 넣었다. 책장이 많았기에 채워 넣은 책도 많았다. 어느 날 무료해진 나는 책을 세었다. 책장이 많았고 책장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꽂힌 책의 권수는 일정치 않았기에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편법을 쓰기로 했다. 평균 크기에 보이는 칸을 골라 그 칸에 꽂힌 책의 권수를 셌다. 그 숫자에 책장의 칸수를 곱했다. 3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5술에는 충분히 채울 만했다. 왠지 뿌듯했다. 배가 부른 것 같았다. 뼈가 단단해진 것 같았다. 똑똑해진 것 같았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서구도 그랬던 것 같다. 책장으로 가득한 방에 소환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박지원을 초대했다. 대가의 칭찬과 격려에 대한 기대로 그의 심장은 어린 강아지처럼 빠르게 뛰었으리라. 박지원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질문을 던졌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한다네. 그 이유를 아는가? 심상치 않은 질문엔 묵묵부답이 올바른 응대이다.
이서구는 입을 다물었고 박지원은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보이는 게 다 물이니 그런 게지. 물은 곧 책이다. 책으로 가득 찬 방에서는 책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아하! 이서구는 무릎을 쳤다. 자신의 과감한 한마디가 이서구에게 막 먹혀든 걸 파악한 박지원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길게 이어갔다. 며칠 전 책 한 권을 찾으려고 책장을 뒤졌다. 책장은 많았고 칸은 더 많았고 책은 더더더 많았다. 먼지투성인 미로 속에서 나는 끝내 원하는 책 한 권을 찾지 못했다. 검은 땀을 뻘뻘 흔들며 씩씩거리는 꼴이 영락없이 물에 빠진 생쥐였다. 그날 밤 책장 뒤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껄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흐흐 비웃는 것 같기도 한 득도한 물고기를 닮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나는 다독하는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캡슐 커피로 머리를 깨우고 1시간 정도 책을 읽는다. 매일은 아니고 거의 매일. 어느 무료한 날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며 지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남는 수첩이 있기에 기록을 시작했다. 책 제목과 읽은 쪽수를 적었다. 책이 마음에 쏙 들어서 뽀뽀를 하고 싶었거나 어처구니 없는 문장과 번역에 욕지거리를 참을 수 없었을 땐 짧은 글도 한두 줄 끄적거렸다. 6개월이 지났다. 결과를 확인했다. 나는 50권의 책을 읽었다. 3, 4일에 책 한 권을 읽었다는 뜻. 1년이면 100권의 책을 읽는다는 뜻이었다. 잠깐 우쭐했다가 이내 기분이 나빠지고 슬퍼졌다. 최근 10년만 계산하면 1000권의 책을 읽은 셈인데 그럼에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생각은 진부했고 쓰는 글은 뭉툭하고 평범했다. 책을 읽었으나 제대로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없었다. 책상 물림이라는 표현도 과했다. 나는 방 안에서 뒹굴뒹굴하며 책장만 넘기는 자에 불과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다. 박지원의 말대로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창문지에 구멍을 뚫고 객관적인 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조선의 문장과 이욕의 예를 따를 수도 있겠다. 이욕은 어떤 사정 때문에 궁금하다면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를 추천한다. 시장 가까운 곳에 살았다. 장날이 되자 밖이 시끄러웠다. 이욕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 게으른 혹은 지친 이욕은 창문지에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에 눈을 대고 시장을 보면 시기를 썼다. 박지원은 방 바깥에서 방 안을 보았고 이욕은 방 안에서 방 바깥을 보았다. 둘의 공통점. 2사람 모두 책에 의존하지 않은 채 불멸의 글을 남겼다. 그러고 보면 방 안과 방 바깥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신이 살아있다면 몸과 눈의 위치 따위는 그리고 눈과 몸을 보조하기 위한 수백, 수천 권의 책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더 비참해졌다.